우리 은행에선 조합에서는 뭐 100억을 해야 된다고 하면 100억이 다 꽉 차면은 그게 마감이 되거든요. 12월 달에 낙찰 받아서 1월 달에 나가는 건 괜찮아요. 그러면 주의해야 되는 달이 10월 경매 같은 경우에 사람들이 대출 받으면 잘 나온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네. 그러면 일반 매매에서 80%까지 나오는 게 경매로 하면 얼마 정도 나올까요? 경매로 한다고 하면 이게 네, 오늘은 부동산 대출에 대한 모든 것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현직 대출 상담사인 박현우 팀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출 상담사 박현옥 팀장이라고 합니다. 네. 요즘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이 대출 관련해서 네. 뭐 대출의 규제라든지 네. 그리고 각종 국내 해외 이슈들이 또 많다 보니까 네. 대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네네. 그 궁금해할 만한 대출의 모든 내용을 핵심만 네. 쏙쏙 네.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부동산 대출의 궁금증 아주 시원하게 해소하실 수 있을 겁니다. 2024년 기준 리더스 경매 교육을 함께한 약 100명의 회원님들 중 80명 이상이 실제로 낙찰받고 수익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제는 움직여야 할 시간입니다. 요즘에 부동산 분위기가 뜨거워지고 있다 보니까 대출에 대한 규제까지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지금 부동산 대출 시장에 혹시 영향이 있나요? 지금 영향은 크게 없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 7월 1일 되면은 네.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을 할 예정이잖아요. 네. 그럼 이거는 대출하고 혹시 영향이 있을까요? 영향은 좀 있죠. 부채가 많고 소득이 작고 이러면 DSR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뭐 부부합산 소득이라든지 기타 등등 자료를 다 제시를 해서 한번 계산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은 혹시 사업자를 내는 방식으로 이렇게 우회할 수는 없을까요? 사업자를 내면은 장점이 DSR은 안 보고 네. 대출을 해드릴 수 있는데 사업자는 그 대신 또 이자 상환력을 봐요. 이분이 이만큼의 대출을 받았는데 대출 이자를 낼 수 있는지 여지를 판단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만약에 이 낙찰자분이 상환 능력이 안 돼요. 이럴 경우에는 배우자분 소득하고 합산을 해요. 네. 그래서 참고 자료로 배우자분 소득을 참고 자료로 볼 수도 있고요. 만약에 배우자분은 소득은 있는데 신고가 안 들어가는 소득이 있다 이러면은 뭐 수입 부분이 뭐 통장으로 입금이 될 수 있는 그런 확인되는 그런 부분하고 이런 모조리 그런 부분을 다 확인을 해서 대출 하게끔 해드리죠. 증명을 할 수 있는 서류가 공식적인 것만 가능한가요? 아니요, 비공식적인 것도 네. 가능하게끔 해드려요. 네. 이게 실전 꿀팁인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은 요즘에 또 뉴스가 요즘에 미중 간에 뭐 이렇게 분쟁도 있고 이란이랑 이스라엘에 대한 이런 분쟁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대출에 대한 금리나 뭐 한도 이런 거에 영향을 지금 혹시 미치는 게 있나요? 영향은 아직은 미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네. 일반 매매도 하시죠? 네. 그러면은 일반 매매로 대출을 받을 때 요즘 서울 기준으로 보통 국민 평형이 한 10억 정도 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 10억짜리 아파트를 일반 매매로 산다. 그럼 어느 정도 대출 나올까요?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KB 시세라는 게 적용이 돼 있어요. 네. 그러면 우리가 매가도 보지만 KB 시세를 봐요. 네. 그러면은 매가랑 시세랑 둘 중에 낮은 금액으로 대출 산정을 해요. 투기 지역이랑 또 조정 대상 지역이랑 나눠줘야 되는데 만약에 투기 지역이 아니다. 아니고 그분이 무주택자다. 네. KB 시세 70%. 10억이면 네. 7억. 7억. 네. 예. 생애 최초면 뭐 LTV 80%까지도 가능하고 만약에 기존에 주택이 있다. 네. 그러면 LTV 60% 이렇게 적용이 되겠죠. 그러면 무주택자가 제일 잘 나오고 생애 최초, 그다음에 무주택, 그다음에 유주택 예, 이렇게 가겠죠. 이게 일반 매매를 했을 때 그럼 최대 80이 최대인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일반 매매 말고 경매 같은 경우에 사람들이 대출 받으면 잘 나온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네, 네. 그러면은 일반 매매에서 80%까지 나오는 게 경매로 하면 얼마 정도 나올까요? 경매로 한다고 하면 이게 경매는 감정가 위주로 봐요. KB 시세보다는. 네. 그래서 감정가의 70, 낙찰가의 90, 둘 중에 낮은 거 이런 식으로 해드리고 있어서 왜냐하면 일반 매매는 맥스가 80이지만 경매는 90%까지도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경매가 조금 더 많이 나온다. 일반 매매하고 경매하고는 조금 은행에서도 조금 다르게 판단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경매 같은 경우에는 낙찰률이 좀 떨어지면은 90%까지도 인정해주고 하는데 일반 매매는 그 맥스가 딱 정해져 있더라고요. 80%까지만. 지금 들으니까 딱 이해가 된 게 사람들이 다 감정가보다는 낮게 낙찰을 받다 보니까 네. 낙찰가의 90%까지 나올 수 있게 되는 거네요. 네네. 그러면은 지금 아파트를 사례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빌라나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대출이 나오는데 어느 정도로 좀 다른가요? 다세대는 아파트랑 똑같아요. 보는 그 LTV 산정이 다 똑같아가지고 네네. 뭐 아파트하고 다세대하고 똑같이 보면 되고요.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반개수가 많잖아요. 네. 네, 그래서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일반 근저당으로 주택담보대출로 뽑기에는 무리가 있어요. 방들이 많다 보니 네네. 방공제를 다 해야 되는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대출이 안 나와요. 그래서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주로 사업자 대출로 뽑아요. 일반 전자상거래 도소매업 같은 사업자나 네. 뭐 일반 뭐 하수급 사업자, 뭐 숙박업 사업자, 기타 등등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사업자 위주로 뽑아야 한도를 맞출 수가 있어요. 그게 사업자 대출이 신탁 대출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사업자 대출도 사업자 근저당이라고 해서 방공제하고 근저당으로 받는 대출이 있고 방공제 없이 신탁으로 해서 나오는 대출이 있고 그런 경우에는 그러면 몇 프로 정도나 받을 수가 있을까요? 그 낙찰자분이 주택이 있다 네. 이러면은 감정가 60 무주택자이시면은 감정가 70, 낙찰가 90, 둘 중에 낮은 거 신탁으로요. 이렇게 받을 수 있어요. 그럼 결국에 이것도 싸게만 받으면 다 90%씩 나온다는 얘기네요? 네, 신탁으로 해서 방공제 없이. 네.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다가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위에 주택이 많고 네. 밑에 1층이 뭐 상가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럴 때는 이제 근린 주택이라고 하죠. 네. 대출이 좀 더 잘 나오는 경우가 많죠. 온리 다가구로 되어 있으면은 그 감정가 뭐 70이나 60을 잡아주지만 그 중에 이제 상가가 좀 포함이 되었다. 그러면 네. 근린 주택으로 인정해서 이거는 LTV 80까지도 적용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상가가 조금 하나 껴있으면은 한도가 대출이 좀 더 잘 나오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대출을 많이 받고 레버리지 효과를 이용하려면 다가구보다는 근린주택이 더 유리하겠네요. 네, 맞아요. 네. 야, 이것도 꿀팁입니다. 그러면 저 궁금증이 하나 생겼는데 이게 서류상으로 건축물대장 보면 상가가 있어요. 근데 현장을 가보니 상가가 아니에요. 예. 그런 경우에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대출 잘 나올까요? 이거는 현황하고 좀 틀리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그냥 다가구로 봐야 된다. 하는 은행이 있는가 하면 그냥 상가로 보고 근린주택으로 봐주는 은행이 있고 그래요. 지금 말씀해 주신 걸로 들었을 때 일반 매매보다 경매가 확실히 대출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만약에 다 감정가보다 싸게 받았을 때 기준으로 많이 나온다는 얘기를 해준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시세가 감정가보다 높은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가끔 감정이 좀 잘못돼서 맞아요. 그런 경우에 시세가 10억인데 제가 1차에 11억에 낙찰받은 거예요. 그런 경우도 대출이 잘 나올까요? 그럴 때는 무조건 감정가 기준이에요. 낙찰가 기준은 하지를 못해요. 그럼 그 점은 대출을 많이 받으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 조심해야 될. 그렇죠. 네. 그럼 뭐 어쩔 수 없죠. 무조건 감정가 기준으로만 보지 낙찰가 기준으로 보는 쪽은 아무 것도 없어요. 네, 이거는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시기에 따라서 또 대출이 안 나오는 시기가 있다고 하던데. 네, 있어요. 있어요. 그게 네. 뭐 연초나 연말이냐 뭐 이런 네. 건가요? 혹시 어떻게 돼요? 연말이요. 연말은 이제 1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는 은행도 이제 마감을 해야 되는 시점이 있어요.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이제 하반기 쪽에는 또 마감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은행에선 조합에서는 뭐 100억을 해야 된다고 하면 100억이 다 꽉 차면은 그게 마감이 되거든요. 12월 달에 낙찰 받아서 1월 달에 나가는 건 괜찮아요. 그러면 주의해야 되는 달이 10월? 그쵸. 10월 달에 낙찰 받아서 12월 달에 잔금을 내야 된다. 네. 그럴 경우에는 낙찰을 받고 바로바로 자설을 해서 네. 들어가게끔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촬영하는 시점이 6월이잖아요? 네. 지금은 괜찮은데 네. 10월 달부터 살짝 좀 긴장하고 해야겠네요. 네, 그러니까 잔금 날짜도 맞춰서 하려면 잔금일까지 기다리지 마시고요. 빨리빨리 접수해서 진행하게끔 만들어놔야 될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은 꿀팁입니다. 그럼 이렇게 대출을 받을 때요. 네. 일반 매매로 대출을 받으러 가면 사람들이 다 1금융을 사실 선호하잖아요. 근데 경락대출을 받으면 1금융이 아니라 2금융이나 3금융 막 이런 데들이 많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럼 1금융과 2금융, 그럼 어떤 차이가 혹시 있을까요? 투자를 하실 때는
내가 이 경매를 받으면은 나는 이거를 실거주 목적으로 하겠다. 라면 당연히 1금융을 가는 게 맞아요. 그리고 경매로 받을 때는 대부분은 실거주보다는 투자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1금융은 단기 매도를 한다고 하면은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던지 짧아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1금융은 그렇지가 않으니 2금융을 선호를 많이 하는 거예요. 투자 목적일 때는 2금융, 실거주 목적일 때는 1금융. 이렇게들 많이들 하시죠. 그럼 이금융이 뭐 대출의 한도나 금리도 더 좋은 건가요? 예전에는 1금융하고 2금융의 금리 차이가 좀 많이 났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별로 차이가 없어요. 거진 3% 후반에서 4% 초반. 거기에다가 2금융은 중도상환 수수료라는 게 3개월 이후에 면제 조건이 많아요. 그래서 2금융을 많이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DSR 부분도 1금융은 40% 안에 들어와야 되고 2금융은 50% 안에 들어와야 되니 그 DSR 한도가 더 커지니까 2금융을 많이 선호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 거기서 얘기하는 이금융은 대표적으로 뭐 새마을금고, 단위농협, 단위수협, 신협. 그런 데를 이금융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네네, 거예요? 네. 그럼 경매 투자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거기서 하겠네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저도 사실 다 거기서 했습니다. 맞아요. 그럼 이렇게 경매뿐만 아니라 사실 공매 그리고 신탁 공매 이런 종류들이 많단 말이에요. 맞아요. 이런 걸로 낙찰을 받아도 경매처럼 대출을 많이 해주실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아요. 그래요. 뭐 신탁 공매, 캠코 공매, 압류재산 이런 공매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경락잔금 식으로 해서 받을 수는 있는데 단 낙찰을 안 받고 수의 계약하는 경우가 많아요. 수의 계약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일반 매매하는 거랑 똑같은 맥락으로 봐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에 일반 매매권은 뭐 맥스 80%까지가 맥스라고 했잖아요. 네. 수의 계약도 똑같아요. 일반 매매권이랑 동일하게 보기 때문에 뭐 90%까지 그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럼 수의 계약 안 하고 수의 계약 하기 전에 10원이라도 더 써서 이렇게 입찰을 해서 낙찰을 받으면 낙찰을 받으면 그거는 이제 경매로 보고 90%까지도 나올 수 있는 여지도 받을 수 있고요. 신탁공매 온비드 같은 경우에서 그 오피스텔하고 상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낙찰받은 금액에서 부가세라는 게 또 있어요. 맞아요. 부가세가 네. 별도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대출 받을 때는 부가세는 뺀 금액에서만 대출을 가능할 수 있어요. 네. 그것도 좀 팁이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부가세는 진짜- 꼭 빼야 돼요. 네. 처음부터 투자 비용을 좀 더 갖고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진짜 저희 수강생분들도 저한테 진짜 많이 질문하는 건데 네. 바로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야기예요. 네, 네. 이게 위반 건축물은 빌라 그리고 다가구가 되게 흔하게 좀 많이 나오는데 위반 건축물이 있으면 대출 안 나오나요? 제가 방금도 상담을 했어요. 위반 건축물 낙찰 받은 손님인데 이거 대출 여부 좀 봐달라 했는데 위반이 그냥 진짜 미비하게 우리가 창문에 보면은 창틀에다 우리 비 들이치지 말라고 이렇게 가림막 하는 거 있잖아요. 네. 이런 수준의 위반은 괜찮아요. 근데 우리가 베란다에다가 증축을 해가지고 뭐 주거식으로 같이 사용을 한다. 이런 위반은 조금 위험해요. 대출을 좀 안 해주려고 해요. 예전에는 위반도 다 해줬는데 요게 이제 감사 대상이었나 봐요. 그래서 윗선에서 이제 하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은행들마다 지금 다 못하고 있어요. 아예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 그러니까 미비한 위반은 괜찮은데 좀 크게 좀 판넬로 이렇게 막 가림막 해가지고 증축해서. 예, 그런 경우에는 다 못하고 있어요. 그래요? 예전에는 저도 위반 건축물 있는 걸 대출을 받았던 이력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최근에 저희 회원분 사례에서는 이제 원상복구를 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해주는 경우도 봤거든요. 그래서 원상복구해서 해주는 은행은 진짜 미비해요. 그거는 또 찾아봐야 돼요. 네. 그럼 그럼 팀장님한테 요청하면은 네. 낙찰받고 오면 해주실 수는 있으신 거죠? 많이 찾아드리겠습니다. 네. 네, 해주는 데가 많이 줄었으니까 네. 우리 시청자분들도 좀 주의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입찰하기 전에. 네. 그리고 또 다가구. 네. 다가구의 위반 건축물. 네. 뭐 옥상에다가 뭐 옥탑방으로 증축해 놓은 사례도 있고 한 방을 또 몇 개로 쪼개가지고 하는 그런 다가구도 있잖아요. 은행은 괜찮은데 신탁사에서 이런 거를 제재할 수 있는 데가 되게 많아요. 그래도 그 다가구의 위반은 조금은
어려움이 있어도 좀 풀어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세대 쪽에 그런 위반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조금 어려움이 좀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여러분들 이렇게 참고를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또 투자하시는 분들이 다주택자들이 또 투자를 많이 하시려고 해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도도 유주택자는 좀 10% 정도 적게 나온다고 하시잖아요. 네. 근데 대출을 받을 때 그렇게 10%의 한도만 좀 적게라도 대출은 무조건 나온다고 볼 수 있나요? 네, 나오게끔 해드리죠. 뭐 부동산의 종류나 지역 이런 거 다 상관없이. 지방인데 뭐 너무 소액 아니면은 해드리려고 하죠. 그럼 거기서 말씀하신 소액은 어느 정도예요? 소액이라는 게 뭐 지방이라면은 뭐 예를 들어 강원도나 부산인데 한 8천 이하로 내려가면 좀 안 될 것 같아요. 서울이면요? 서울이면은 수도권이면 네. 수도권이면은 해봐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 원래는 1억 미만은 지방은 좀 취급을 다 안 하는데 그 중에서도 조금 더 한도가 한 8천 이상이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볼 여지는 좀 있을 것 같아요. 뭐 좀 수수료를 더 드리고 막 법무사분 막 이런 분들에게 수수료 더 드리고 막 이런 식의 방법을 통해서도 불가능한 거야? 그런 건 안 돼요. 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저희 수수료 안 받아요. 아, 그렇구나. 네. 아,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 입찰 들어가는 것도 좀 약간 고려해서 한번 생각하신 다음에 또 입찰 들어가기 전에 한번 상담을 받고 들어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네. 네. 경매로 투자하시는 많은 분들이 사실 투자금을 적게 갖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 대출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물건 있잖아요. 만약 내가 인천에 물건을 관심 있어 한다, 입찰한다고 하면 그 인천에 속하신 대출 상담사분들에게만 문의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지역을 또 물어봐도 되는 건가요? 다른 지역도 다 하고 저도 인천에 지역이 있지만 네네. 제주도 물건까지 다 해요. 그러니까 전국으로 다 하니까 그건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 대출 상담사분들에게 저희가 물어보고 확신을 받고 투자를 하는 걸 원하거든요. 근데 이제 대출 상담사분들 저도 마찬가지로 연락해보면 상당히 바쁘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바쁘지 않은 시간이 혹시 있을까요? 바쁘지 않은 시간은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안 쉬세요? 그래서 제일 바쁜 시간은요, 제가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3시에서 5시 그 시간대가 문의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아, 3시, 5시? 네, 그리고 오전 시간에는 저도 경매장에 있을 때가 많고요. 네. 그래서 뭐 한가하게 좀 여쭤보고 싶다 그러면은 차라리 오전 시간이 더 나을 것 같아요. 네. 그 오전이라 하면 10시에서 한 12시 사이? 네네네. 네. 네. 그럼 그렇게 그냥 바로 전화해가지고 이거 사건 번호 얘기하면서 대출 얼마 나와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요, 네. 사건 번호를 주시고 사용 목적이 어떻게 하실 건지, 주택수, 부채 현황, 소득 현황, 주택수, 기존 대출 금액, 네, 소득 네, 이렇게 3가지. 네, 그 사용 목적, 사용 목적. 네, 그렇게 해서 문자를 주시면은 파악이 되게 쉬워요. 네, 그러면 상담해 드리기도 쉽고, 네. 4가지였나요, 자주? 네, 자, 이제 사건 번호, 사건 번호, 네, 사용 목적, 사용 목적. 네. 그럼 이게 실거주인지 투자인지? 네, 이거만. 뭐 단기 매도를 할 거다, 전세를 놓을 거다, 실거주 할 거다, 거기다가 기존 부채 현황, 부채. 주담대 얼마, 신용대출 얼마, 네. 기타 등등. 그리고 소득 현황, 근로자면 근로자 원천징수 나오겠고요. 사업자면은 소득금액 증명원이 나오겠고요. 이런 기타 소득 이렇게. 그거를 말로 하는 것보다는 그 문자로 딱 보내드리고. 네네네. 문자로 보내주셔도 보고요. 바쁠 때는 또 문자도 못 볼 때가 많아요. 그때 뭐 전화 한번 주셔도 되고요. 문자 보내주시면서 전화 주시면 되고요. 꼭 미더스 경매에서 소개로 전화했다고 하세요. 팀장님한테 여쭤볼 때? 네. 그러면 어떻게 해주실 생각이에요? 그러면은 상담 잘 해드리겠습니다. 네.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진짜 든든한 아군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진짜 투자하는 많은 분들이 대출 안 나온다고 하면 하고 싶어도 못해요. 맞아요. 이게 진짜 중요한 게 대출이거든요. 맞아요. 네. 또 혹시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세요? 손님분들이 많이들 이제 연락도 주시고, 웬만하면은 전화 오면은 상담 잘 해드리려고 하는데, 바쁘면 못 해줄 때가 종종 있어요. 네. 그럴 때는 죄송하지만, 뭐 나중에라도 또 몇 번 전화 주시면은 그게 해봐 드릴 테니
너무 전화 안 받는다고 너무 뭐라고 해주지 말아주세요. 아니,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많아요. 아, 그래요? 너무 바쁘면은 그 또 제가 또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뒤돌아서면 잊어버리니까 한 번 더 전화 한 번 더 주세요. 그러면은 다시 상담 잘 해드릴게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박현욱 팀장님에게 연락할 때 만약에 연락 안 받으시고 좀 늦게 오더라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좀 기다리셨다가 저희 위더스 경매 회원이라고 말씀하시고 좀 네. 부탁을 하시면 또 친절하게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네, 이전까지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우리 팀장님 만나러 와가지고 부동산 대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내용들을 좀 많이 여쭤봤어요. 근데 이거를 듣고 나셔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것도 궁금한데 저것도 궁금한데 하는 것들이 분명히 많을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런 것들이 있으시다면 본 영상을 보시고 밑에 댓글에다가 좀 남겨주시면은 제가 팀장님을 다음에 또 만나가지고 그것들 위주로 문의드리고 답변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에 더욱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